대통령실이 홍보수석 등 일부 참모의 인적 개편을 단행하며 쇄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인적 개편이 국정 동력 확보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분과 함께 이 밖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 오늘 일부 참모들에 대한 인적 개편 단행했습니다. 홍보수석실에 대한 변화를 일부 줬고 그리고 신설된 수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홍보수석에 새롭게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은혜 수석, 국정 철학 잘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 부족한 부분 있으면 꾸짖어달라라는 취임 언급도 있었는데 먼저 김은혜 전 의원을 신임 홍보수석으로 임명한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이 있는 인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난번 지방선거 때 경기시사 선거 나갔다가 사실은 이제 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불러들여서 고위직을 맡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본인들이 이제 고사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조금은 좀 이렇게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 대통령실에 이제 다급한 상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하여튼 좀 통상적이거나 상식적인 인선은 아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인선을 택했을까? 저는 역시 정치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응용 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용 시점도 그렇고 기용 배경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그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되고 나면 아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매우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세게 공격을 해서 좀 이렇게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까지도 좀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성을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보 포함해서 중도 진영까지 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도록 그런 노력을 이제 기울일 것 같고 네. 그런 그 상황이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 김은혜 전 의원은 그래도 뭐 경기지사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좀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대표, 야당을 겨냥을 해서 대응용이었다면 정무수석으로 교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홍보수석의 교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포가 부분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면 예. 아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화력을 집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겁니다. 거의 지난 대선 흡사한 그런 정도로까지 막 공세를 이제 펼칠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재명을 잘 알고 이재명과 싸워본 경험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김은혜 전 의원은 딱 맞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실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도스태핑을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것을 이제 홍보실은 오히려 이제 수습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닌 분이 대변인을 맡다 보니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은혜 전 의원은 아마 뭐 좀 이런 부분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고요. 뭐 공보단장도 했고 그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도 했고 계속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화력이 강해지는데 문제는 현재 대통령실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 본인과 이런 것을 정무 전략적으로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비서실장이 핵심인데 이렇게 홍보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또 김은혜 의원 자체가 아주 강성이고 굉장히 말씀하셨지만 화력이 셉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뭐 도드라져 보여가지고 오히려
대통령실 전체 분위기가 좀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염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있었던 최영범 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고요. 원래는 김은혜 의원이 뭐 홍보 특보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아마 김은혜 의원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하려면 확실하게 홍보를 틀어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홍보 수석의 역할은 전체적인 지금 대통령실 내에 뭐 이 어떤 기사가 나오거나 어떤 그 사진이 나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될 건데 문제는 대통령 본인과 비서실 전체의 흐름, 전체적인 어떤 이런 것을 가져가는 데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아직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수석실도 정책기획수석실이 신설되면서 2실 5수석에서 2실 6수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신임 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임명됐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느껴지는 국민통합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 정책기획수석이라는 이 자리가 그동안은 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정책 소통이 미흡했다라는 점 때문에 이걸 보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롭게 신설된 수석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이 이름하고는 좀 다른 역할을 실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안보실 2차장 경우도 이제 그렇고요. 네. 이분은 이례적으로 나토의 국방대에서 수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국내 좀 군 출신 중에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네. 역시 이제 방산 수출에 좀 방점을 두겠다. 나토를 향한 그렇게 좀 읽히고 네. 정책기획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를 과거에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시절에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자진 사퇴한 바도 있고 사퇴 관련해서 뭐 백윤규 전 그 장관이 압박을 행사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던 그런 바예요. 그래서 네. 또 이분이 에너지 분야 전문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역시 원전 수출을 조금 실제로 역할을 좀 맡길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명실상부한 그러니까 이름하고 이렇게 과연 이제 일치되는 역할을 이분들이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포장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기대하는 이분들의 역할은 좀 매우 좀 특정화돼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책임 총리 또는 책임 장관제 같은 걸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은 보면 이제 국무총리실 같으면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좀 강화돼야 되고요. 근데 대통령실 내에서 정책 기획 이런 게 강화되면 앞에 말씀을 한 책임 총리나 책임 장관제 부분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부의 5세 취약 이 문제가 이제 정책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 기능을 좀 강화하자 뭐 이런 측면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도입된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네. 한데 대통령실에서 만약 이런 정책 영역의 특히 정책 기획이나 또는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시킨다면 그동안 또 대선 기간에 했던 약속 그리고 지금 현재 책임 총리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더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아울도 같이 듭니다. 사실 이 수석실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 기존에 있었던 약간 정책 간의 그 부처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의 미흡함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네. 뭐 복지부도 그렇고 뭐 교육부의 이런 정책과 관련된 게 대통령실과 소통이 좀 어려웠다. 이런 소통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정책적인 뭐 짜는 그런 기획조차도 이 수석실에서 하게 되면 이게 책임 총리가 좀 미흡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도 좀 눈에 안 띄는 데다가 예. 또 웬만하면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것들 다 조정해내고 거기에 좀 더 역량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청와대 내에서 좀 더 정책 기획이나 또 조정 역량을 강화시키면 그란에도 이렇게 역할이 없는데 더 그 역할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과연 지금 두 분 다 오늘 이 인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크게 저는 예. 이제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내거는
또는 직함이 의미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맡게 될 역할은 좀 그 차이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실이 무엇을 집중적으로 밀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 방산 수출이나 원전 수출 분야에서 그야말로 성과를 낸다면 지금 국정 수행 지지율이 상당히 반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지율에 표면적으로 예.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좀 제가 보건대는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조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공식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정책기획수석 만든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뭐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좀 읽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게 향후에 더 분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 김 소장님 이제 지적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역할이 딱히 지금 대통령실에 필요해서 이 자리로 이분을 모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는 거를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 정책적인 성과가 있어야 지지율 영향이 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면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인적 쇄신이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대통령실은 좀 다급한 거고요. 그 다급함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김은혜 전 의원을 이제 선택한 부분도 그렇고 네. 이 나머지 두 분 방산 수출이나 원전 수출 관련해서 역할해 줄 만한 분들을 간택을 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빨리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고 또 그거를 잘 포장해서 홍보도 잘하고 네. 그러면 국정수행 지지율 낮아졌던 것을 빨리 반등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마 나름의 내부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네. 사실은 이번에 어떤 인선을 먼저 했어야 될까요? 정무 라인 계속 지적해왔던 그다음에 인사 라인 예. 이 두 부분 지금 국민들이 선보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손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성과 내고 그걸 홍보만 잘하면 이거 충분히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 꼭 적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또 하나 발표된 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경호 강화 지침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저 울타리까지가 그 경호 범위였다면 이걸 울타리에서부터 최대 300m까지로 경호를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입장을 보면 경호처에서 발표한 내용은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해서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도 허용되는데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조였다면 기조의 변화는 확실히 읽히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건의를 했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받은 형식인데 굉장히 이런 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잘된 모습. 특히 이제 이런 거에 누군가가 좀 그 국가 원로라든지 정치권에 좀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면 그걸 대통령실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치에서는 일종의 협치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가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하는 형태인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 2달 이상 뭐 100일 가까이 이 괴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뭐 법으로 바꾸려고까지 했는데 그건 아직 뭐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네. 이렇게 이제 경호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한 300m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 여야가 좀 지금까지의 대결적 정치가 좀 바뀌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볼 때도 대외적으로 봐도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런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결심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후에 바로 검토해보라라고 또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경호차장에게 직접 형사말을 내려가서 문 전 대통령 예방하고 관련된 고충 뭐가 있는지 들어봐라 이렇게 지시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빠른 이런 지시 내리는 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지난번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반응하고 차이가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지금 사저 앞에서도 지금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제 그 고충을 실제로 좀 체감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네, 그 영향도 아마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 퇴임 이후를 생각하게 되면 퇴임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본인 집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한다거나 하면 본인도 힘들고 그 주변 분들도 힘들고 마을 주민들도 힘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심전심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마침 또 김진표 의장께서 제안을 하고 하니 신속히 검토해 봐라. 네. 이렇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 매일 언론에 나와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하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 비판 목소리도 점점 좀 커져가고 있고 지지세였던 청년층도 두 쪽으로 좀 갈라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 추가 징계 가능성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윤리가 이런 정치적 뭔가 갈등과 분열 상황에서 윤리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정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걸 풀어야지 이게 뭐 법적 잣대를 갖다 대는 이런 방식이라면 오히려 더 곤란할 것이고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정말 이제 완전 벼랑 끝으로 가버리는 뭐 지금도 뭐 현상은 그렇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대통령과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사자 간의 어떤 대타협의 여지라도 아직 남아 있는데 만약 이게 윤리위가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다시 징계하면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고요. 네. 일단 여당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갈등이 있지만 청년 내에서도 이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법원에서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제 봐야 되는데 법원이라고 하면 그 가처분 신청 결과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하나 있고 예. 또 뭐 경찰 수사가 있는데 예. 일단 지금 현재는 법원의 이제 가처분인데요. 이 가처분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정비해서 당이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뭐 당이 거의 이제 뭐 해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하지만 인용이 되더라도 또 그 길이 있고요. 오히려 인용이 되면 더 당이 수습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아니, 타협하고 뭔가 이렇게 수정하고 뭔가 받아들이고 네. 서로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흔히 말하는 식으로 흑화가 될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자체로 해서 국민의힘 그 여당 내에 이런 어떤 갈등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 문제 해결은 정치적 어떤 그 결정인데요. 오늘 뭐 마침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1월 말 2월 초 이렇게 잡았는데 시작은 12월에 할 것 같으면 이야기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1월 9일까지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 어떤 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할 것인가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그런 대립이 어떤 좀 더 완화될 수가 있는데 네. 그것조차를 막아버리면 훨씬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느 정도 좀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도 둘로 갈라질 정도로 강한 표현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예. 이준석 대표의 특징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갈등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형식을 통해서 타협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젊은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좋게 말하면 좀 그걸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젊은 세대의 미숙함. 그러니까 좀 강약을 조절하고 강하게 하더라도 또 포용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정치 스타가 탄생했는데 이것에 부정적 측면도 한편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상황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까지 굳이 청년층까지 둘로 갈라질 정도까지 이렇게 강한 비판 쏟아내고 있다고 보세요? 우선 청년층이 둘로 갈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년 윤핵관 한 명이 나서긴 했죠. 네. 예, 그런데 그게 뭐 전체 청년들의 뜻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도 제가 보건대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2030 세대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지금 이 길 말고는 달리 갈 길이 없어요. 왜? 지금 윤핵관들이 너무 그렇게 몰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는 사실은 윤핵관 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심했던 때가 많았어요. 저는 한 6대4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대표로서 좀 그 거시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던, 대승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면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대선 이후에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에서는 한 7대3 정도로 윤핵관들이 좀 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도 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거칠게 좀 이렇게 좀 내쫓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끝까지 싸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 비판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그 이런 일 차원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 국면이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선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일 텐데 네. 이 상태에서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여론전을 통해서 이 난관을 지금 돌파해 나가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뭐 꼭 그 이준석 전 대표 뜻대로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도 뜻대로 다 될 거라는 생각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것도 안 하면 나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냥 존재감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좀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도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 것이다. 다소 좀 구체적인 그 시점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점에 따라서 사실 전대 준비했던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 시점이 이렇게 공개된 상황에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다라고 보십니까? 뭐 이 시점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나마 조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 말씀도 하셨는데 그 기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네. 돌아가니까 어쩌면 다시 한번 뭐 전당대회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뭐 그렇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과연 비대위가 흘러갈지도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장은 비대위 체제를 최대한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좀 혁신적인 그런 이제 방안도 좀 내놓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주 위원장의 자기 정치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래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이걸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과연 또 윤핵관들이 용인할지 그건 또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전대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호남 지역에서 지역 경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북 경선 2파전 구도가 형성된 후에 첫 지역 경선 결과 발표였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궁금했는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오늘 역시도 광주 전남 지역인데 여기에 권리당원 22%가량이 차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거의 이제 쐐기를 박는 경선 결과 발표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십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각 당의 지금 이 우리 한국 정치가 양당제의 극단적 행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가 각 당 내에서 쏠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으면 민주당에서 가장 강한 후보, 그리고 현재 이제 여당 국민의힘 같으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택은 뭐냐면 이길 후보에 몰렸듯이 각각이 몰리는 이런 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SNS가 쭉 정치권 전반의 흐름을 장악하면서 편덤 정치 이런 게 결합돼서 네. 어떤 지지율이 이렇게 좀 균형을 이룬다기보다는 한쪽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런 행태에서 또 민주당은 그 행태 중에서 가장 그 어떤 표현이 좀 활발하고 적극적인 권리당원 부분의 표만 계속 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지금 네 분류로 나눠놨거든요. 대의원표 30%, 권리당원 4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섞어서 100%를 이루게 됐는데, 그럼 이게 어쨌든 공개가 같이 순차적으로 되는데 대의원 투표는 전부 다 마지막에 한다고 해서 다 빼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민주당이 이제 좀 구체적인 데서 문제가 뭐냐면 오늘 저렇게 연설하고 저렇게
당은 모인 데서 하지만 저기에서 투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다 ARS로 다 투표했고요. 예. 그 현장에 오신 대의원조차도 이날 투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연설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네. 이 권리당원 투표의 어떤 ARS 투표 이 방식이라는 게 지금 연설을 보고 투표하고 일주일 뒤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미 투표하고 그날 연설한단 말이죠. 이것도 설계상의 문제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흐름에 그러니까 정당의 흐름 내에 극단적 흐름과 편향도 생기는 데다가 그런 분위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일반적 여론에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연설 듣고 후보를 투표할 때는 그 표 분포가 좀 달라져요. 네. 근데 연설도 안 듣고 투표하면 그냥 여론조사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최고위원 선거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사실 친 이재명계 네. 의원들이 많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위까지 봐도 4명이 다 지금 친 이재명계여서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그 광주 지역구 출신인 후보도 있고 그리고 친 이낙연계 출신도 있기 때문에 과연 조금은 좀 뒤바뀔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뒤바뀌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친명계 아닌 한 분, 그분조차도 제가 보건대는 거의 절반 정도는 친 이재명화 되신 분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권민정 후보 예. 요즘은 호소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던데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거의 일색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과거 민주당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낯설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편향적으로 흘렀던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그 내부에서 균형을 찾으려고도 좀 애썼던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너무 그 한 인물 중심의 인물 중심 정당으로 완전히 지금 재편이 돼버리는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오히려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그냥 온전히 다 단일화됐던 네. 그 시대로 지금 되돌아간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낯선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약간 좀 우려도 사실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6시 반에 이 전남 지역 결과도 발표되기 때문에 그 소식 저희가 속보로 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